우리 인류가 속한 종의 학명인 호모사피엔스는 라틴어로 현명한 인간을 뜻합니다. 바로 그 현명함 덕분에 인간은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연에 개입해 그 흐름을 개선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류 문명과 자연이 서로 얽혀온 역사 속에는 그런 개선의 시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 아마미오시마의 단 30마리의 작은 동물, 즉 몽구스를 들여온 사건입니다. 과학자들의 계획은 위험한 뱀을 퇴치하기 위해 포식자를 풀어놓는다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죠. 이 계획은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속에는 이런 실험이 초래할 비참한 결과에 대한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모사피엔스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또다시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뱀과 고유식물의 섬. 아마미오시마는 일본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규슈와 오키나와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712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큰 섬이죠. 이 섬은 수백만 년 전에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고유식물이 매우 많고 고유동물 역시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자연은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2021년에 아마미오시마는 다른 섬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죠.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존재로는 아마미 검은 토끼를 비롯해 여러 희귀한 조류와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래전부터 이 섬에 서식해온 매우 위험한 뱀인 하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바로 이 맹독성 뱀이 일련의 소동을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위험한 뱀 때문에 몽구스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도가 하부 못지않게 위험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습니다. 자, 뱀과 고유종 그리고 몽구스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이 섬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마미오시마는 식물이 울창하게 자라고 농업이 활발한 꽤 전형적인 일본의 섬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고구마와 사탕수수 그리고 쌀이 재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섬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죠. 섬에 서식하는 그 독사가 없었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졌을 것입니다. 독사 하부. 몽구스를 이용한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 아마미오시마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는지 아니면 독사 하부였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미오시마가 독사의 섬으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뱀의 개체수라는 점에서 이 섬은 브라질의 유명한 케이마다 그란지 섬과 자주 비교되어 왔습니다. 이 브라질의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들이 문자 그대로 들끓고 있으며 위험성이 너무 높아 당국이 상륙 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질의 뱀의 섬과는 달리 아마미오시마에서는 상륙 금지는커녕 방문 제한조차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 섬은 브라질의 그 섬보다 1500배 이상 크며 약 6만 6천 명이 살고 있죠. 게다가 뱀의 수 역시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극도로 독성이 강한 이 뱀 하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하부는 살무사과에 속하는 대형 독사로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몸 길이는 보통 1.2m에서 1.5m 정도지만 때로는 2m에 달하기도 하죠. 이 뱀은 주로 설치류와 조류, 개구리 등을 잡아먹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사실 하부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뱀이죠. 이 뱀은 우연히 가까이에 있던 인간을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먼저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에 더해 하부는 사람의 거주지에 사는 쥐를 즐겨 사냥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한때는 하부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사탕수수와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조차 밭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죠. 또한 해변의 목조 방갈로에서 휴가를 보내던 관광객들도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부는 밤이 되면 관광객 숙소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방해하면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는 야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꽤 자주 이 뱀과 마주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부에게 물려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부의 독에는 저승사자를 만나기에 딱 좋은 각종 화학물질이 섞여 있으며 조직 파괴와 출혈, 그리고 심각한 근육 손상을 일으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항독소 혈청을 구하기 어려웠고 치료 수준 역시 낮았기 때문에 하부에 물려 목숨을 건진 경우에도 오랫동안 혹은 평생 장애가 남는 사례가 매우 많았죠. 하지만 지금도 아마미 군도에서는 매우 많은 교상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70건에서 100건에 이릅니다. 아마미오시마 자체에서는 현재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연간 20건 가까이 보고되고 있지만 1960년대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 연간 300건에 달했습니다. 교상사고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하부 전체 개체수를 계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당국이 지급하는 포상금을 노리고 주민들이 포획하는 하부의 수 정도이며, 예를 들어 최근에는 섬 주민들이 연간 약 15,000마리의 하부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부의 개체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이 데이터만으로 전체 개체수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적인 포식자라는 발상. 하부와의 싸움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하부를 퇴치하기 위해 가능한 온갖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죠. 예를 들면 독약 사용이나 정교한 덫 설치, 그리고 하부 포획 포상금 지급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수단들로는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으로는 1979년에 일본 행정당국이 자연의 허를 찌르기 위해 하부를 다른 포식자로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섬에 약 30마리의 몽구스를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야기인데요. 이미 1910년부터 몽구스는 여러 섬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대상은 오키나와였습니다. 아마미오시마로의 도입이 시작될 무렵에는 오키나와에서의 시도는 좋게 말해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죠. 그런데도 당국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는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도 많겠지만 러디어드 키플링의 작품에는 리키티키탑이라는 이름의 작고 용감한 몽구스를 그린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이 몽구스는 인도에 사는 영국인 가족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코브라 2마리를 쓰러뜨리죠. 키플링은 이 이야기 속에서 뱀을 물리치는 몽구스의 실제 생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몽구스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빠른 움직임과 물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두꺼운 털가죽, 그리고 일부 뱀독에 대한 생화학적 면역 같은 것들이죠. 이 면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계획의 실패. 자, 어떤 포식자에 맞서 또 다른 포식자를 투입한다는 것, 즉 하부에 대응하기 위해 몽구스를 들여오는 계획에서 이상하게도 과학자들과 당국은 아주 명백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몽구스는 주행성인 반면 하부는 야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몽구스가 사냥에 나설 때면 하부는 굴이나 다른 은신처에 숨어 조용히 그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부가 숨어있는 곳에는 몽구스가 아예 들어갈 수 없었고 설령 들어갈 수 있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죠. 이 밖에도 연구자들이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았거나 무시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몽구스가 뱀독의 내성을 지닌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지만 이는 주로 코브라 등의 특징적인 신경독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몽구스는 그런 독이 작용하는 수용체 자체가 실제로 변이되어 있기 때문에 독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부의 독은 성질이 다른데요. 이 독은 주로 혈액과 세포에 작용해 조직을 파괴하고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런 종류의 독에 대해서는 몽구스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몽구스는 틀림없이 하부와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서로 싸우지 않더라도 하부에게도 몽구스에게도 먹이는 충분했고 양쪽 모두 각자의 생태적 지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몽구스는 특히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몽구스가 옮겨진 곳에는 사실상 천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쉽게 잡을 수 있는 먹이가 있는데 굳이 힘들게 만만치 않은 뱀을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 결국 동물 세계에는 종족 간의 증오나 인간들처럼 이념적인 대립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몽구스는 개구리와 도마뱀, 작은 설치류와 조류 같은 고유종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마미 검은 토끼였죠. 몽구스의 등장으로 이 섬의 상징은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털 색깔은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토끼가 다른 먹이보다 더 크고 맛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몽구스의 개체수는 끝없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후 수십 년 동안 몽구스의 수는 약 1만 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몽구스의 성성숙이 매우 빠르며 번식력 면에서는 토끼 못지않다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몽구스와 토끼의 승부는 번식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패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렸죠.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천적이 없었던 토끼가 수백만 마리까지 불어난 반면 이 섬에서는 오히려 토끼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반면 몽구스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라 크게 번성했죠. 그리고 토끼가 줄어들고 고유종 두꺼비와 도마뱀이 거의 다 잡아먹히자 몽구스는 사육되는 새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섬의 농업에도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몽구스와의 싸움. 20세기 말이 되자 섬 주민들에게 가장 큰 적은 몽구스가 되었고 어느새 하부는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일본 정부는 마침내 이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번에는 몽구스 퇴치에 나서게 되었죠. 다행히 이번엔 천적을 이용한 제거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섬에 표범이나 곰까지 들여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몽구스 대책에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무렵에는 이름도 아마미 몽구스 버스터즈인 전문팀이 결성되었습니다. 몽구스 대응 방법으로는 약 3만 개의 덫이 설치되었고 특수 훈련을 받은 개 10마리 이상이 도입되었고요. 또한 몽구스를 찾아내기 위해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숲속에서 장시간 순찰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미 몽구스 버스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러한 대책에는 25년 동안 35억 7천만 엔, 즉 약 2,380만 미국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 활동 기간 동안 포획된 몽구스는 총 3만 2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이 비용은 얼핏 보면 매우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흥미롭게도 경제학자들은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 보존이 환경과 사회에 가져오는 이익은 16억 달러 이상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섬의 생태계를 원래 상태, 즉 30마리의 몽구스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얻는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몽구스가 존재하는 미래와 존재하지 않는 미래,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섬의 특정 지역에서 고유 동식물 보존에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침입 외래종인 몽구스를 섬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분명 성과는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마지막 몽구스가 포획된 것은 2018년이었지만 일본 당국이 아마미오시마에서 몽구스가 근절되었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2024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물론 이 사례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몽구스는 섬 고유동물들의 개체 수를 줄였고 그 행동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양서 파충류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고유종인 아마미 하나사키 개구리는 몽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지역에서 사람이나 포식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며 몽구스가 사라진 뒤에도 한번 발달한 도망 행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다고는 해도 행동치료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 문명 역사 속 자연보호 활동 가운데 이 몽구스 사례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생태계를 회복시킨 매우 드문 사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지 못한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859년에 농부 토머스 오스틴이 들여온 토끼가 수백만 마리까지 증식했고 식물 대부분을 먹어치우면서 토착 동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아메리카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해 참새를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들여왔지만 그 결과 참새가 토착 조류를 몰아내며 대륙 전체로 퍼져버렸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오히려 모든 참새를 없애려 했지만 그 시도는 참혹한 피해를 초래했죠. 이런 사례들은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해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면 다음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인 그렇다면 하부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에 답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부는 멸종하지도 않았고 희귀종이 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몽구스 퇴치가 이루어졌지만 하부 개체수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도 최근에는 위험한 하부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혈청을 구하기 쉬워졌고 의료가 발전했으며 예방 대책도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부 교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